세계 군사력 최강이라고 불리는 미국에서 한국에게 무기 좀 빌려달라고 손을 벌리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아시나요? 또한 한국은 그 많은 무기를 아무렇지 않게 빌려줄 수 있는 여유를 가지고 있다는데 매년 1,000조나 되는 돈을 쏟아붓고 있는 미국이 세계에서 유일하게 한국에서 도움을 요청하고 있는 이 모든 상황들, 과연 워싱턴 DC 조지타운 외교대학원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던 걸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 워싱턴 DC에 위치한 조지타운 대학의 외교대학원에 재학 중인 제이슨 핸더슨이라고 합니다. 저는 대학원에서 국제관계학을 전공하고 있는데요. 복수 전공으로 정치학을 선택할 만큼 이쪽에 관심이 많습니다. 애초에 조지타운 대학교를 목표로 공부한 이유가 이 대학이 국제관계, 외교, 안보 연구 분야에서 세계적인 명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죠. 최근 전 세계의 동향을 보면 영 좋지 않은 분위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전쟁이 계속 이어지면서 주변 국가들의 긴장 상황도 점점 심해지고 있고요. 그래서 저도 이쪽을 굉장히 예의주시하고 있는데요. 이런 상황에 저희 대학원에서 글로벌 군수 체계와 전략적 안보 동향이라는 주제의 특별 강의가 열리게 되었습니다. 저에게 딱 필요한 강의라고 생각이 되어서 설레는 마음으로 강의를 들으러 갔어요. 교수님께서 강의 초반에 강의의 순서와 흐름을 말씀해 주시는데 이것만 들었는데도 너무 기대가 되더라고요. 그런데 강의의 흐름을 훑는 데 있어서 빠지지 않는 이름이 있었습니다. 바로 한국이라는 나라였어요.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해서 알기는 하지만 군수체계를 다루는 강의에서 한국이 언급되는 이유는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강의가 마친 뒤엔 그 이유를 알 수 있을 테니 별 생각하지 않고 있었어요. 그런데 제 옆에 있던 프랑스 국적의 루이 듀퐁이라는 남학생의 반응이 어딘가 이상하더라고요. 굉장히 못마땅하다는 듯한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왜 저런 반응을 할까라는 의문이 들었을 때 교수님께서 조를 짜주시더라고요. 각 조별로 자기소개와 강의를 들으러 온 이유에 대해 나눠보라고 하셨죠. 다양한 전공을 가진 학생들이 모인 만큼 다른 사람의 생각을 듣고 사고의 시각을 넓혀보라는 좋은 의도에서였죠. 저는 뭔가 건설적인 의견을 나눌 줄 알았지만 현실은 제 생각과 조금 달랐어요. 그건 루이의 의견을 듣고 난 이후에 든 생각입니다. 솔직히 저는 참신하고 새로운 지식을 얻을 수 있을 거라는 생각에 들뜬 상태였어요. 그런데 교수님의 이야기를 듣고 나니 모든 기대가 사라지네요. 글로벌 군수 체계에 대한 내용을 강의하는데 왜 아시아의 변방 국가 한국이 나오는 거죠? 미국이야 국방력으로는 말할 게 없으니까 그렇다 쳐도 한국은 좀 아니지 않나요? 저는 당연히 프랑스나 독일 아니면 나토나 EU에 대한 강의를 하실 줄 알았는데 말이죠. 강의를 듣기 전이었다 보니 루이의 의견이 아주 이해가 안 되는 건 아니었어요. 특히 프랑스 같은 경우는 유럽 국가에서 가장 큰 군수산업 규모를 가지고 있는 나라이니까요. 자국의 국방력, 군수산업에 자부심이 있다면 교수님의 이번 강의가 썩 마음에 들지는 않을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이건 강의잖아요. 자신이 모르는 지식을 배울 수도 있는 곳인데 자신이 예상하지 못한 이야기가 나왔다고 열을 내는 모습이 썩 보기 좋지는 않더라고요. 그렇게 강의가 시작되었고 교수님은 방위산업의 성장은 국가의 국방력을 높이고 국가의 경제를 활성화시키는 데 기여합니다. 또 방위산업에 투입되는 신기술들은 국가의 기술 경쟁력이 되고 이는 글로벌 시장에서 유리한 지점을 선점하게 되는 것으로 이어지죠. 이처럼 방위산업은 국가적으로 보았을 때 매우 중요한 부분이며 국방력을 측정함에 있어서 방위산업은 중요한 지표가 됩니다. 이라는 말로 강의를 시작하셨습니다. 맞는 말이지 라고 생각하며 고개를 끄덕이고 있는데 교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저는 이 모든 지식을 여러분에게 전달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수단으로 아시아의 작지만 큰 나라, 한국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순간 제 옆자리에서 마치 불이 붙은 것과 같은 열기가 느껴졌어요. 옆을 슬쩍 보니 루이는 눈을 부릅뜨고 교수님을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눈이 얼마나 이글이글거리는지 자칫 잘못하다가는 눈이 마주칠 것 같아서 눈을 피하고 말았어요. 정말 눈치가 보이더라고요. 루이가 교수님의 말에 딴지를 걸거나 강의 분위기를 해칠까봐 걱정되었거든요. 그런데 루이는 결국 이를 내고야 말았습니다. 루이는 손을 번쩍 들더니 교수님에게 이렇게 질문했어요. 교수님, 질문 있습니다. 대체 왜 한국이죠? 그게 무슨 말이죠, 학생? 왜 한국이 방위산업의 중요성을 가르칠 때 가장 좋은 수단이 되냐는 질문입니다. 저는 루이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알았기 때문에 땀을 삐질삐질 흘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교수님은 아니시더라고요. 이런 질문 해줘서 고마워요, 루이 학생. 아마 이 자리에 있는 학생들 중 대다수는 루이 학생과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을 겁니다. 루이 학생을 나무라는 건 아니지만 우리 서구권 사람들, 특히 저와 같은 유럽인들은
유럽 중심주의적 사고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아시아, 특히 동아시아 국가들의 국방력이 상대적으로 약할 것이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죠. 하지만 우리는 이런 사고방식을 철저히 깰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의 방위 산업에 대해 알고 나면 오랫동안 자리 잡혀 있던 사고방식이 깨질 거라고 장담하죠. 그런데 루이는 여전히 어딘가 불만이 있어 보였어요. 동아시아의 국방력이 약하다고 생각하다뇨? 아닙니다. 아시아에는 중국과 인도처럼 강한 국방력을 가지고 있는 나라가 있으니까요. 제가 말하고 싶은 건 왜 한국이냐는 겁니다. 교수님. 다소 날카로운 질문이었습니다. 저도 느꼈는데 당연히 교수님도 느끼셨겠죠? 교수님도 이제 그걸 느끼셨는지 아주 차가운 목소리로 루이에게 말씀하셨어요. 아직 강의가 시작되지도 않았는데 무례하군요. 루이 학생이 하고 있는 말은 지식의 부재라고밖에 느껴지지 않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를 무시하는 걸로 보아 자신이 아는 지식 내에서만 생각하고 있다는 게 극명해 보여요. 더 이상의 무례는 허락하지 않겠습니다. 한국을 비난하는 건 멈추고 이만 자리에 앉으세요. 강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지도 않았는데 긴장감이 어마어마하더라고요. 그러면서도 기대됐어요. 한국이라는 나라가 대체 어느 정도이길래 이 분야 권위자인 교수님이 이 정도로 강조하시는 건지 궁금했거든요. 한국의 방위산업은 현재 다른 국가들로부터 압박을 받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대체 무엇일까요? 바로 다른 나라들과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빠르고 가파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소 과장되게 느껴질 수도 있는 교수님의 이야기는 첨부하신 자료를 보자마자 확실한 신빙성을 얻게 되었어요. 자, 우선 한국 방위산업의 특혜를 가장 많이 보고 있는 폴란드의 예를 들어보죠. 저는 자료를 보면서 정말이지 깜짝 놀랐습니다. 폴란드가 한국에서 무기를 수입해가는 규모를 보니 폴란드가 국방비의 대부분을 한국에 쏟아붓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폴란드는 2028년부터 2034년까지 한국으로부터 무기를 수입하기로 계약을 한 상태였는데 K2 전차는 18조 원 규모였고 K9 자주포는 4조 원, FA50 경공격기는 3조 8천억, 천무다연장 로켓은 9조 1천억에 달하는 규모였습니다. 총 합쳐서 34조 9천억이나 되는 금액이었어요. 그런데 한국에서만 무기를 수입할 리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유럽에는 프랑스와 독일 같은 나라가 있으니까요. 프랑스와 독일이 유럽 국가들의 무기를 대부분 책임지고 있다는 건 모두가 아는 사실일 겁니다. 게다가 유럽은 나토라고 해서 북미, 유럽의 30개국이 참여하는 군사동맹이 있잖아요. 특히 유럽은 EU 연합으로 더 똘똘 뭉쳐있기 때문에 같은 유럽인 프랑스, 독일에 의지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한국과 저만큼 계약을 맺었다면 프랑스, 독일이랑은 어느 정도 규모로 계약을 맺은 거야? 폴란드 국방비가 그 정도인가? 라는 생각을 했죠. 그런데 정말 놀랍게도 폴란드가 전적으로 의지한 나라는 한국이었어요. 게다가 한국이 K9 자주포를 폴란드에 보냈을 때 대통령이 마중을 나오기까지 했더라고요. 아니, 한국이 공짜로 무기를 보내준 것도 아니고 돈 주고 사온 무기가 온 것뿐인데 대통령이 친히 자리를 한 게 말이 되는 상황인가요? 국방부 장관 정도라면 이해가 되지만 대체 이게 뭐라고 대통령까지 나오나 싶었어요. 게다가 대통령의 연설을 들으니 더 말이 안 되더라고요. 한국에서 온 이 현대적이고 고성능의 무기만이 홀란드를 지켜줄 수 있습니다. 러시아 제국에게서 우리를 지킬 힘은 강력한 군사력과 무기입니다. 누가 보면 한국이 폴란드에 무기를 기부한 줄 알겠더라고요. 그런데 폴란드 대통령이 이렇게까지 한 이유에 대해 교수님의 설명을 듣고 나니 아, 대통령이 나타난 데는 이유가 있구나 싶더라고요. 결론부터 이야기하자면 현재 전 세계가 한국에서 무기를 사기 위해 줄을 서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한국에게 잘 보여야 좀 더 큰 규모의 거래를 할 수 있다는 거죠. 나 아니면 팔 곳 없는 나라라면 떵떵거리며 거만한 자세를 취해도 상관없겠지만 현재 미국마저도 한국에게 무기를 대여하는 판국이라고 합니다. 이번에 우크라이나에게 무기를 지원해주면서 무기고가 비었는데 이걸 채우기 위해 한국에게 도움의 손길을 내밀었다는 거죠. 무려 50만 발이나 되는 포탄을 대여한다고 하는데 무려 미국이 아시아 변방에 있는 작은 나라인 한국에게서 무기를 빌린다는 사실이 도무지 믿기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교수님은 더욱 놀라운 사실을 알려주셨어요. 미국이 50만 발을 대여한다는 것에 놀라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50만 발이나 되는 무기를 아무렇지 않게 내어줄 수 있다는 게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다들 아시나요? 다른 나라였으면 감히 엄두도 못 낼 정도의 규모입니다. 무엇보다 한국은 현재 북한과의 긴장 상태에 놓여 있죠. 이건 즉 50만 발 없어도 북한과 교전할 수 있을 정도의 충분한 무기를 보유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진짜 말이 안 되는 수준이었죠. 다른 나라들이 평화에 익숙해져서 무기고를 텅 비워둔 상황에서 한국은 착실히 국방력을 다지고 있었던 거예요. 제가 이렇게 놀라워하고 있는데 이번에도 루이가 태클을 걸었습니다. 미군이 한국에서 철수하면 한국은 스스로 지킬 만한 힘이 전혀 없다고 하던데 한국이 있는 거 없는 거 다 끌어다가 미국을 도와준 거 아닌가요? 미국이 50만 개를 내놓지 않으면 미군을 철수하겠다고 했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한숨이 절로 나왔어요. 저는 강의에 집중하고 싶은데 도대체 루이 때문에 강의가 제대로 이어지지가 않더라고요. 교수님이 한국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마다 한숨을 쉬지를 않나 불편한 기색을 엄청 냈거든요. 그렇지만 루이의 말에도 어느 정도 일리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국제 정세라는 게 아무리 평화롭게 보인다 하더라도 결국 힘에 의해 움직이는 게 사실이잖아요. 특히 미국과 같은 강대국의 보호를 받고 있다면 미국의 압박을 견디기 어려울 것 같았습니다. 무엇보다 미국이 50만 발 내놓아서 무기고가 텅 비어도 괜찮아. 어차피 우리가 너희를 지켜주잖아? 라는 식으로 나오면 한국이 뭐 어찌할 도리가 있었겠어요? 그러나 저의 이 생각은 매우 아니라고도 어찌 보면 멍청하기까지 한 생각이었습니다. 저는 생각보다 한국에 대해 잘 모르고 있더라고요. 한국에게 있어서 미국은 든든한 우방입니다. 하지만 이건 상하관계를 의미하지 않아요. 두 나라는 상호 협력하는 관계이지 지배 관계에 있지 않습니다. 미국이 한국을 지배하고 있다는 건 너무나 구시대적인 발상이에요. 한국은 결코 이전과 같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한국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한국은 1940년대만 해도 군사 물자를 해외 원조 수입에 의존했다고 합니다. 말이 원조 수입이지 그냥 지원받은 것이나 다름없어요. 그렇게 시간이 흘러 1970년대가 되었고 당시 한국 대통령이 북한은 화포, 탱크까지 생산하는데 한국은 소총 한 자루를 만들 능력이 없는 현실에 무기를 만들 것을 지시했다고 합니다. 영어로 한국어를 직역하면 번갯불에 콩을 굽듯이가 되더라고요. 아주 빠른 속도로 만들라고 지시했다는 그런 의미인데 어찌 보면 말도 안 되는 이 지시를 한국의 무기개발팀이 해냈다고 합니다. 교수님이 아무렇지도 않게 말씀하셔서 그냥 그런가 보다 했는데 교수님의 부연 설명을 듣다 보니까 이게 진짜 말도 안 되는 일이더라고요. 당시 한국 대통령이 무기를 만들라고 지시한 시기는 1971년 11월 10일이었습니다. 그런데 박격포와 소총 등 시제품이 완성된 시기는 12월 16일이죠. 여러분은 이게 이렇게 빨리 가능할 일이라고 생각하나요? 게다가 한국은 1945년에 일본의 지배에서 겨우 벗어난 참이었고 한국은 해외의 원조를 받으며 겨우 국방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30여 년 만에 무기를 뚝딱하고 만들어낸 거예요. 교수님의 감정이 점점 격해지는 게 느껴질 정도로 교수님은 상기된 상태로 열띤 강연을 이어가셨습니다. 한국의 발전에 얼마나 감격하셨는지 한국의 이런 발전은 외계인의 도움이 있었다고 밖에 생각되지 않을 정도입니다. 외계인은 미국이 아니라 한국에 있을지도 모른다는 거죠. 라는 말까지 하실 정도였어요. 그런데 또 루이가 태클을 걸고 나섰습니다. 교수님, 무슨 그런 유치한 말을 하십니까? 외계인이라뇨? 그게 지금 조지타운 대학에서 하실 말씀이라고 생각하세요? 그리고 그게 뭐 그리 대단한 일이라고 그러시는 거죠? 이미 서방 국가는 미사일, 전투기는 뚝딱하고 만들 정도였습니다. 게다가 미국은 이미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었고 1945년에는 핵으로 2차 세계대전을 끝내기도 했고요. 한국이 1945년에 일본에게서 벗어났다고 하셨죠? 한국은 미국의 공격이 없었더라면 여전히 일본의 지배 아래에 있었겠네요. 일본에게 흡수됐을 수도 있고요. 한국은 미국이 아니면 살아남을 수가 없는 나라인가 보죠? 이쯤 되니까 저도 짜증이 나더라고요. 솔직히 교수님 말에는 틀린 게 하나도 없었습니다. 한국에게 별 기대 안 했던 저조차도 강의를 듣다 보니 한국의 기술력과 발전 속도에 감탄할 정도였으니까요. 그리고 한국과 미국의 관계에 대해서는 미국인인 저도 언급을 안 하는데 왜 프랑스인인 본인이 나서서 저딴 소리를 하는지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글로벌 군수체계에 관해 논하는 자리에서 프랑스가 언급되지 않았다고 저러는 건 그냥 심술 부리는 꼴밖에 안 되잖아요. 대체 한국에 무슨 억하심정이 있어서 그러는 건지. 아무래도 지난 파리올림픽 때 프랑스가 아닌 한국이 유독 인기를 끌고 한국 올림픽이라는 소리를 듣게 돼서 괜히 심술이 난 건지 여하튼 이건 교수님에 대한 무례이기도 하고 열성적으로 강의를 듣는 학생들의 수업도 방해하는 행동이기에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같은 학생으로서 루이에게 나지막이 경고했어요. 루이 씨는 지금 교수님이 편파적으로 강의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네요. 맞나요? 그러자 루이는 격하게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맞아요. 솔직히 당신도 그렇게 느끼지 않나요? 그리고 과장이 너무 섞여 있어요.
대체 저걸 누가 믿는다는 건지 처음으로 이 대학에 온 걸 후회하게 되네요. 저에게 루이의 모습은 마치 이렇게 느껴졌습니다. 루이 씨의 지금 모습은 공부도 잘하고 운동도 잘하고 성격도 좋은 친구를 질투하는 초등학생 정도로밖에 안 보여요. 교수님이 아무리 객관적인 증거를 들이밀어도 눈 하나 깜짝 안 하던 사람이 이런 얘기에는 반응을 하더라고요. 자신이 이 세상에서 가장 옳은 말을 하는 것처럼 굴던 사람의 얼굴이 시뻘개지더니 저를 무섭도록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무섭지도 않았어요. 키만 컸지 말라서 힘 하나 못 쓸 것처럼 보였거든요. 그에 반해 저는 덩치도 크고 누가 봐도 힘 좀 꽤나 쓰게 생겼다 싶습니다. 프랑스가 유럽에서 힘 좀 쓴다는 건 저도 알고 있습니다. 저도 아는데 교수님이 모르시겠어요. 그런데 인정할 건 인정해야죠. 폴란드가 바로 옆에 있는 프랑스산을 안 쓰고 한국 거를 쓰는 데는 이유가 있겠죠. 증거가 저렇게 명확하잖아요. 배울 게 있으면 배울 생각을 해야지 이렇게 깎아내리기만 한다고 해서 되겠습니까? 제가 이렇게 말하자 옆에 있는 학생도 기다렸다는 듯이 하고 싶었던 말을 꺼내더라고요. 동의합니다. 최근 뉴스에서 프랑스 대통령이 대놓고 한국을 저격하는 발언을 했다는 걸 들었어요. 한국 무기를 구매한 폴란드를 배신자처럼 생각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서 유럽 국가들은 유럽의 무기를 써야 한다고 하는데 감정에 호소하기만 할 뿐 한국 무기보다 더 나은 점을 말하지는 못했습니다. 솔직히 대통령이 나와서 할 말의 수준은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루이는 자기 나라 대통령까지 언급이 되니 어쩔 줄 몰라 하더라고요. 아마 이 학생의 말에 자신도 동의한 거겠죠? 당황해서 동공이 떨리는 게 제 눈에 보일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폴란드를 배신자 취급할 게 아니라 폴란드가 왜 한국에게 손을 뻗었는지 이유를 알려주는 교수님께 감사하세요. 무엇보다 프랑스 대통령은 자국의 국방력을 위해 한국산 무기를 직접 환영한 폴란드 대통령을 보고 배울 필요성이 있어 보이네요. 그래야 한국이 프랑스와 거래를 해주지 않겠어요? 루이는 이봐요. 지금 우리 프랑스가 한국에 도움을 청할 날이 올 거라는 거예요. 지금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지 라고 소리를 치면서 혹시 자기 편을 들어주는 사람이 없는지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하지만 강의실의 분위기는 이미 싸늘해진 지 오래였고 루이는 강의실 구석에 있던 독일인 학생에게 도움을 청하듯이 말을 걸었어요. 당신 독일에서 왔죠? 당신의 생각은 어때요? 독일도 프랑스와 마찬가지로 유럽의 방위산업의 1인자잖아요. 그쪽도 한국이 영 못마땅하죠? 이젠 아예 한국이 못마땅하다는 걸 대놓고 말하더라고요. 저는 그 독일 학생도 루이와 같은 반응이면 어떡하나 싶었어요. 솔직히 무기에 있어서는 독일이 미국보다 낫다고 주장하는 학자들도 있잖아요. 이런 독일이 한국에게 밀렸다는 이야기를 들으면 자존심이 많이 상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그 학생은 생각이 제대로 박힌 학생이더라고요. 아니요. 저는 루이 학생의 생각과 다릅니다. 저는 유럽의 모든 국가가 한국의 기술력을 보고 배워야 한다고 봅니다. 저는 독일, 프랑스와 한국의 기술 격차를 이미 느끼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건 이쪽 분야에 관심이 있거나 발을 담근 사람이라면 아주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을 거예요. 특히 독일은 전차 부분에서 한국과의 경쟁에서 밀린 지 오래입니다. 이건 솔직히 놀라웠어요. 독일의 전차는 그 어떤 나라도 이길 수 없다고 생각했었는데 그 전차가 밀렸다니 이건 루이도 모르는 내용이었더라고요. 한국에서 생산한 전차인 K2를 폴란드에 수출하기 전에 노르웨이에서 설상기동 테스트를 했습니다. 그런데 눈이 쌓인 곳에서, 눈이 언 곳에서 진행한 모든 테스트를 K2는 가볍게 통과했어요. 이때는 와, 한국 장난 아닌데 싶더라고요. 루이의 표정을 보니 가관이더라고요. 왜냐하면 프랑스가 유럽에서 무기 꽤나 만든다 해도 독일의 전차 기술력은 못 따라가거든요. 자기들도 따라잡지 못한 독일의 전차를 한국이 가볍게 제쳤다는 얘기를 들었으니 얼마나 충격이 컸겠어요. 독일이 한국 무기의 성능에 무릎을 꿇은 건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인도네시아에서 한국과 독일이 잠수함을 가지고 경쟁을 한 적이 있어요. 당시 독일은 방산업계 최강자였고 한국은 서서히 떠오르는 라이징 스타 같은 거였죠. 그런데 독일이 아주 보기 좋게 경쟁에서 졌습니다. 1,400톤급 잠수함 3척이 한국에서 인도네시아로 넘어갔어요. 그러니까 알만한 사람들은 한국의 저력을 이미 다 알고 있었더라고요. 그러니까 똑똑하고 이쪽 분야의 시야가 넓은 사람들은 한국이 경계해야 할 국가라는 걸 알고 있었던 것이었어요. 교수님은 여기에 이어 한 말씀을 덧붙이셨습니다. 본인 나라의 방위산업이 그렇게나 자랑스럽다면 그만한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데 지금 보니 루이 학생은 자존심만 있지 지식은 없는 것 같네요. 그런 식이라면 프랑스는 더 이상 발전이 없을 겁니다. 한국의 기술은 연구를 거듭하면서 자유진영의 국가와 공산권 국가의 기술을 통합하여 만들어졌습니다. 이걸 두고 리엔지니어링이라고 하죠.
이건 또 무슨 말인지, 도대체 강의 한 번에 몇 번을 놀라는 건지 세어볼 걸 아쉽더라고요. 그러니까 교수님의 말은 한국은 러시아의 기술과 미국의 기술 중 가장 좋은 것만 뽑아서 기술을 통합한 상태였어요. 루이도 이제는 더 이상 할 말이 없나 보더라고요. 아마 독일 학생마저 자신에게 등을 돌린 이 상황을 받아들이지 못한 것 같았습니다. 프랑스는 한국의 비빌 수준이 못 된다는 걸 깨달았으니 그 충격이 어마어마했겠죠?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도 어이가 없더라고요. 대통령이 나서서 한국산 무기를 산 것을 꼬집는다? 무슨 어린애들 장난도 아니고 우리는 같은 팀이니까 서로 돕고 사는 게 당연해 라는 거잖아요. 마치 친한 친구가 다른 아이랑 친해지면 질투하는 것처럼요. 그런데 이건 국가와 국가 간의 일입니다. 아무리 나토 연합으로 이어져 있더라도 상대 국가를 침공할지도 모르는 일이잖아요. 지금 국제 정세가 얼마나 혼란한데 군사연합은 군사연합이고 일단 내 나라부터 안전하게 지키는 게 중요하죠. 이런 상황에서 왜 우리 편 안 들어줘? 라는 식으로 말하다니 한국은 불쾌하지도 않을 것 같았습니다. 너무 유치해서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렸을 것 같아요. 게임이 돼야 한국도 긴장을 할 텐데 독일도 백기를 흔든 한국을 프랑스가 어떻게 이길 수 있겠어요. 한국산 무기를 구하지 못해서 땅을 치고 후회할 프랑스의 미래가 보이는 것 같더라고요. 루이 학생, 할 말 다 했나요? 루이는 더 이상 교수님의 말에 반박하지 못했습니다. 아닙니다. 라고 말하면서 자리에 앉더라고요. 저는 프랑스라는 나라에 별 감정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일을 계기로 프랑스를 다시 생각하게 되었어요. 루이가 특별히 이상한 애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대통령마저 그랬다는 걸 들으니 프랑스인들의 대다수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을 것 같더라고요. 반면에 한국이라는 나라에게는 엄청난 호감이 생겼어요. 자력으로 그 정도의 기술을 구축한 것도 대단하고 주변 국가들의 엄청난 견제를 받다 보면 기술 개발에 제약이 분명 있었을 텐데 그걸 이겨낸 거잖아요. 대학원에서 국제관계학을 연구하면서 국가 간에 보이지 않는 싸움을 많이 예측해 보았기 때문에 한국이 어떠한 방해를 받았는지 어림잡아 짐작해 볼 수 있었습니다. 이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지니 저희 미국도 긴장해야겠더라고요. 강의 이후 저희 학생들 사이에서 한국의 방위산업은 뜨거운 화두가 되었어요. 각자 시키지도 않은 연구를 해오더라고요. 한국은 육지 무기에서만 강한 줄 알았는데 해군력도 장난이 아니었습니다. 한국의 독자적인 기술력으로 3,000톤의 잠수함을 만들었다는 거였어요. 루이 같은 사람이라면 그게 뭐 그리 대단한 거라고 얘기할 수도 있죠. 그런데 3,000톤의 잠수함을 만드는 건 어지간한 기술력으로는 힘든 일입니다. 게다가 교수님의 강의에서 배웠다시피 한국은 다른 서방 국가에 비해 무기를 연구한 역사가 길지 않아요. 그런데 국산화 76%의 무기를 만들어냈다? 한국에 외계인이 왔다 갔을 수도 있다라는 교수님의 말이 어떤 의미인지 좀 이해가 되더라고요. 필리핀, 사우디아라비아, 캐나다 등 모든 나라들이 한국산 무기를 사가려고 발을 동동 굴리고 있다는데 이젠 무기하면 한국이 되겠어. 모두가 입을 모아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국제관계학을 연구하고 있는 저는 이번에 있었던 일을 이렇게 정리하고 싶습니다. 한국의 군사력 증강은 사이버 안보, 우주 방위, AI를 활용한 미래 전장 대비와 같은 새로운 안보 패러다임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미국의 든든한 동맹국으로서의 한국의 역할을 기대해 볼 수 있죠. 그리고 미국의 든든한 파트너가 된 한국은 미국과 함께 세계 안보 질서에 커다란 영향을 줄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아요. 이걸 주변 사람들에게 하도 얘기하고 다녔더니 다들 저더러 과장 좀 그만하라고 하더라고요. 정말 답답합니다. 이걸 과장이라고 생각한다는 게요. 그리고 한국 분들마저도 제 이야기를 과장이라고 생각하실까봐 염려가 됩니다. 한국의 수준은 과하게 칭찬해도 부족할 정도고 자부심을 가질만 합니다. 아니, 자부심을 가져야 합니다. 저는 이와 관련된 내용으로 논문을 쓸 예정인데요. 학자의 입장으로 보니 한국에 대한 이야기는 정말 쓸 게 많더라고요. 앞으로 논문을 쓰느라 바빠질 텐데 나중에 기회가 된다면 또 다른 이야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제 긴 사연을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자, 오늘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저는 사실 국방이나 방위산업 이런 쪽은 잘 모르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사연을 보고 나니까 우리 대한민국의 방위산업의 규모가 얼마나 대단한지 느낄 수 있었네요. 요즘 일본에 태풍 이슈가 많은데 아무쪼록 무사하셨으면 좋겠고 오늘 사연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너무 고맙고 감사합니다. 그리고 늘 사랑합니다. 당신만의 요트